네, 안녕하십니까. 인프라 투자의 정석 두 번째 시간, YJ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목차한 거 이후로 첫 아마 내용인 것 같고요. 첫 시작이니까 인프라 투자 기초 및 유형에 대해서 좀 기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용어의 정의, 대체 투자의 분류, 그리고 대체 투자 안에서 인프라는 어떤지, 인프라의 분류에 대해서 크게 좀 상위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의,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거고요. Infrastructure is the 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 serving a county, city, or area, including the service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its economic to function. 네, 영어네요. 저 영어 외국 안 갔다 왔는데. 어쨌거나 한글로 써놨죠. 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대한 필수적인 시설, 시스템, 뭐 이런 느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인프라라는 단어의 느낌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뭐 infrastructure는 is composed of public and private physical improvements such as road, railroad, bridge 이 예시들이 있네요. infrastructure는 이런 지금 뭐 도로, 철도, 교량, 터널, 상하수도 설비, 전력망, 통신시설 등 이런 예시건들이 인프라스트럭처고요. 뭐 개념적인 거는 어떤 지역에 대한 필수적인 시설 시스템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라는 곳에서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민간의 자본으로 뭔가를 하는 그거에 대한 규정을 정의한 게 사회 기반 시설이란 민간 투자법, 줄여서 민투법이라고 하고요. 민투법에서의 정의는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란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예시를 밑에 해놨어요. 뭐 이거 보시면 느낌이 비슷하죠. 인프라 같죠.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도 있네요. 중수도, 폐수 처리, 뭐 하천, 폐기물, 터미널, 주차장, 폐수 처리, 생활체육시설도 대상이에요.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군사시설 중 주거시설, 복지체육시설, 군막사라고 그러죠. 막사인데 사실은 이제 군 아파트 이런 것도 옛날에 BTL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있고, 외국은 실제 군사시설 중에 무기 쪽도 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군사시설 중에서는 뭐 주거나 복지 체육시설만 좀 이런 한정된 시설만 법상 사회기반 시설로 정의되어 있고요. 다음 걸 보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의를 갑자기 했는데요. 이걸 한 이유는 저희가 아니라 대체 투자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어떤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M&A나 인수금융 이런 쪽으로 하면은 그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라 코퍼레이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기업, 보통은 영속 기업,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그러죠. 계속 살아가면서 돈을 빌리고 돈을 주고 뭐 워킹 캐피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기업 밖에서도 자본이 들어오고 나오고 좀 약간 왔다 갔다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랑, 저희의 파이낸싱이 모든 파이낸싱이고 이후 돈의 입출입이 제한적이고 또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며 결국은 그 안에 컨트롤이 좀 그러니까 밖과 맡겨 있는 폐쇄된 그런 투자건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가 되게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 일단 이번에 인프라는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살아있는 인프라 기업이 아니라 어떤 인프라 사업, 어떠한 도로 사업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SPC에 대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설명하고 싶고요. 대부분의 대체 투자에서 인프라, 부동산 PF, 뭐 실물 부동산 등도 사실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일반 기업, 살아있는 기업인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하지만 그런 경우가 확대되고 있긴 해요. 뭐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결론은 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단 메인 포커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요? 한다면 프로젝트란 것은 어떠한 차주로부터 분리된 외부로부터 현금 유출금이 막혀있는 또는 제한적인,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는 것. 어떤 뭐 돈을 빌려서 뭐 땅을 사고 건설해서 만든 다음에 팔아버리고 끝이죠. 그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테니까. 아니면 만든 다음에 일정 기간 운영해서 뭐 운영 수익이 나는 거를 그리고 팔아버리고, 우정우배가 여기 있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시작과 끝이 있는 게 프로젝트고요. 아까 말한 일반 기업들은 땅도 샀다 팔았다, 또 다른 땅은 나중에 또 사고, 옛날 100년 전에 샀던 땅도 있고, 뭐 사고 팔고 해서 계속 그건 정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파이낸싱이라는 건 재원 조달이잖아요. 조달인데 꼭 이게 대출이나 채권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뭐 유상증자 등 에쿼티 쪽의 재원 조달도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파이낸싱은 에쿼티 방식 또는 라이어빌리티 방식으로 그냥 재원을 조달하는 걸 자체를 파이낸싱이라고 하고요. 투자 방식에 따라서 뭐 에쿼티면 주식 우선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라이어빌리티면 대출, 회사채, 뭐 ABS, ABL 같은 유동화, 또는 에쿼티나 라이어빌리티 투자를 펀드 등의 비이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는 아니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근거 자산은 에쿼티 아니면 라이어빌리티죠. 무조건 이거에 대한 직접 투자냐 이거에 대한 간접 투자냐의 차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가면은 대체 투자의 특징. 투자 자산. 사실은 그 자산, 회사의 자산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산과 투자 목적, 인베스트먼트 에셋,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당연히 일반 기업은 투자 자산이 거의 없죠. 일반 뭐 삼성전자 이런 데는 대부분이 뭐 지금 공장이나 이런 유형 자산이죠. 그럼 실제 영업을 하기 위한 유형 자산들이 있고, 뭐 재고가 있고 원재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보통은 다 영업을 하기 위한 자산이지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 여러분이 냈던 보험료가 엄청 쌓였고, 그 혹시 보험금은 나중에 드릴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쪽에는 그 돈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 인베스터블 에셋이라는 계정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뭐 전체 자산의 한 7, 80%, 8, 90%는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를 운영하는 거고요. 뭐 아니면 국민연금도 그러죠. 국민연금도 저희가 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은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받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 돈이 쌓였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뭔가 다수의 재원을 모아서 나중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을 굴려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투자 자산이란 계정 안에 투자 자산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그 투자 자산은 보통 주식, 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가 있고, 그 외에 대체 투자, 대안 투자라고도 하죠. 그런 투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프라스트럭처는 대체 투자의 한 분류죠. 대체 투자 안에 있는 한 소규모 카테고리를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대체 투자라는 조금 인프라의 상위 카테고리를 얘기하면, 대체 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로서 전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거나 분산 효과를 통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말한다.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은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보통 써요. 저희는 뭐 10조, 100조라는 투자 자산을 주식에 뭐 20조, 100조면 뭐 채권에 50조, 대체 투자 30조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결국 중요한 거죠. 전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도 중요해요. 리스크는 보통 변동성을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잘 말하는데, 결론은 대체 투자란 거는 기존의 전통적 투자만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없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얻거나, 또는 같은 수익률이지만 리스크, 변동성을 줄여주거나, 둘 다 결국은 그 리스크 대비 리턴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산을 대체 투자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분산 효과도 가능한 게, 예를 들어 주식, 채권은 경기가 좋아지면 둘 다 무조건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둘 다 급락한다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경기가 나빠질 때 오히려 좋아지는 자산, 경기가 좋아질 때 나빠지는 자산은 그런 완충 효과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자산을 대체 투자 자산으로 좀 넣어 놓으면은 실제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미친 듯이 흔들리던 게 좀 덜 미친 듯이 흔들어지는 그런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수익률 올릴 수도 있죠. 예. 그런 거고 특징을 보면은 대체 투자는 low liquidity. 예. 앞에 다 영어죠. 영어. 근데 강하진 않지만 또 대체 투자 한 6년, 7년 했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liquidity. 유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higher return from illiquidity premium.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통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블 A 회사채 5년짜리가 있다고 쳐요. 더블 A 회사채 5년이 금리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더블 A 회사채 5년 뭐 열심히 거래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라고 해요. 3%라고. 3% 아닐 것 같은데 3%라고 하면은 이 채권은 제가 여차하면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쵸?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에요.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죠. 물론 주식도 유동성이 상장된 주식도 유동성이 있어요.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일단 5년짜리 AA 그런 상장성,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회사채가 아니라 뭘로 할까요? 대출. AA인 회사에 5년짜리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제가 이렇게 다른 회사 팔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대출했으면 그거는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만기까지. 하지만 만기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똑같이 5년짜리고 상대 기업의 지급 능력은 AA라는 신용 등급이라면 수익률이 같아야 되지만 회사채는 채권은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금리를 덜 받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투자하면은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대출이라는 자산은 그런 비유동성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없는 비유동성 때문에 추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비유동성 프리미엄. 그래서 아까 회사채가 3%면 똑같은 AA한테 대출을 5년 해줬으면 그거는 3.5%나 뭐 4%를 받게 되겠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동성 때문에 추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고요. Sometimes long-term horizon 되게 길 수도 있어요. 엄청 길면 또 유동성이 더 떨어지겠죠. 뭐 10년, 20년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그때까지 돈이 묶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퀴디티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 비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기까지 갈 거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서 수익률이 낮은 회사채보다는 동일한 안정성을 갖지만 어차피 끝까지 갖고 갈 거면 유동성이 없는 대출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끝까지 갈 건데 중간에 팔 수 있는 옵션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고. difficulties in performance evaluation. 예. 성과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transparency. 그러니까 뭐 투명성? 정보 공개된 것도 많지 않고 unique feature, 특성이 다 특이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죠? 주식.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나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한 주나 옆집 아저씨가 갖고 있는 한 주나 한 주는 특성이 동일하죠. 가격도 똑같고 모든 특성이 같아요. 한 주에 대해서는. 두 주면 곱하기 2인 거고. 특성이 동일하지만 대출은, 그러니까 대체 투자는 제가 오늘 투자한 뭐 에미레이트 항공의 A380이랑 내일 투자할 에미레이트 말고 뭐 에티하드 항공의 B777 항공기랑 아마 특성이 다 달라. 똑같았어요. 부동산도 제가 뭐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A빌딩 투자했으면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A빌딩 바로 옆에 있는 B빌딩 투자해도 둘 다 준공 연도가 다르고 총 연면적이 다르고 뭐 모든 게 달라요. 어차피 그래서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건들이 그 자체로 특이성이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야 평가를 하죠. 상대적으로 좋니 나쁘니는 유사건들 있을 때 뭐 벤치마크 대비 넌 주식 벤치마크 대비 너의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 얼마 냈냐 이런 비교군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대체 투자는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성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문제점이고요. 정보도 공개가 안 돼 있죠. 주식 가격은 상장된 건 다 있지만 지금 옆에 있는 A 빌딩이 대체 얼마에 팔렸고 사였고 뭐 임차인이 임대료가 얼마고 그거를 걔네가 굳이 알려주지 않죠. 왜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비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diversification, 분산 효과. 예. 이게 장점이죠. 아까 말한 수익률 증가 또는 분산 효과 증가인데요. 기본적으로 대체 투자는 low correlation with traditional stock and bond portfolio. 전통적인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식 채권들 무대기들과 코릴레이션이 낮아요. 그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덜 간다는 거죠. 주식 채권이 시장 좋을 때 미친 듯이 올라가도
대체 투자는 시장이 좋다고 한들 특별히 막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고, 또 시장이 나쁠 때 급락하고 있어도 대체 투자권들은 뭐 그렇게 액티브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뭔가 좀 그 변동성, 위아래 변동성을 좀 잡아주는, 덜 흔들리게 해주는 분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High Due Diligence Cost. 그러니까 그런 분석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Information Cost from Lack of Transparency. 일단 아까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고 그랬죠. 지금 B 빌딩, 아까 강남역 A 빌딩 옆에 있는 B 빌딩을 살 건데 A 빌딩이 한 달 전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A 빌딩의 거래 가격이나 이런 거 다 갖고 오면 B 빌딩 가격을 평가하기 편하겠죠. 근데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 정보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을 하던, 그 빌딩을 간접적으로 얻어내던 그 빌딩의 소유자를 찾아내서 뭐 소유한 그 펀드 매니저한테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어오던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지 간에 그냥 인터넷 클릭해서 찾아내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정보 비용이 사람의 시간, 노력, 아니면 그 정보에 대한 진짜 돈이 들던가 코스트가 들어가고, 아니면 시간이 들던가, 시간도 비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데 코스트가 훨씬 많이 들어요. 대체 투자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는 거고요. 특징이고, 대체 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이건 대안 투자라는 단어랑 비슷한데, 어쩌거나 대체 투자라는 것은 아까 주식 채권 말고 대체 투자는 또 그 안에서 트레디셔널 대체 투자, 모던 대체 투자 두 개로 나눈대요. 예. 최근에는 대체 투자가 또 많이 확대됐으니까. 하지만 제가 주로 하는 것은 트레디셔널이고요. 트레디셔널 대체 투자라는 건, 전통적 대체 투자는 다들 알고 있는 부동산. 예.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실제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건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뭘까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뭐 있지? 삼성, 에버랜드? 모르겠어요. 뭔가 하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업은 부동산 가치에 많이 연동이 되겠지만, 또 그 기업은 다른 영업에 대한 걸로 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순수하게 부동산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야죠. 예. 기업을 투자할 게 아니라. 뭐 그거는 다르고, 대신 기업은 이건 또 뭐 상장 기업이면 유동성이란 장점이 있을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연히 이거 똑같죠.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프라이빗 에쿼티. 예, 이것도 주로 벤처 캐피탈 바이아웃 펀드. 이게 뭐 규모로 대충 분류하면 벤처 캐피탈은 좀 중소형 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비상장 회사들에 대해 투자하는 거고, 바이아웃 펀드도 비상장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단이 넘는 그런 기업들 인수합병, 비상장 기업 인수합병을 주로 바이아웃 펀드 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분류로 들어가고요. 커머디티는 그렇죠.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직접, 간접으로 뭐 원유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간접으로 하죠. 직접 투자해버리면 원유 뭐 10배럴을 우리 집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궁극적으로 그 가치 변동에서 뭘 얻고 싶은 거지, 그 원유 드럼통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커머디티는 대부분의 투자에 있어서는 좀 인다이렉트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에이비에이션, 십, 비행기, 뭐 선박 같은 것도 이런 대체 투자 금융으로 주로 많이 파이낸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던 AI로 가면은 헤지펀드. 그렇죠. 헤지펀드는 근데 뭐 되게 다양해요. 계속 새로 생기고 있고, categorized by strategies. 예. 어떤 전략에 따라서 뭐 분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에쿼티 마켓 뉴트럴 이런 거는 에쿼티 마켓, 그런 에쿼티 주식 쪽 마켓에 그 메인 리스크가 뉴트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 시장이, A라는 주식 산업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저는 절대 수익을 먹겠다라는 개념을 뭐 에쿼티 마켓 뉴트럴 하고, 어떠한 결국은 해지라는 건 사실은 좀 뭔가 해지한다,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지 펀드인데, 해지 펀드라고 들으면 열나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단어는 해지한다라는 단어 자체는 뭔가 리스크를 해지한다, 좀 더 안전해진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헤지펀드 왜 위험한지 물어본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리스크 팩터, 뭐 시장이든 금리든 메인 리스크 팩터를 뭐 하나 사고 하나 팔아서 실제 오르든 내리든 저는 그 절대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대신 그걸 레버리지를 뭐 8배, 10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아차랑 현대차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치면은 항상 그러면, 하지만 어느 정도 둘 간에 뭐 간격의 스프레드가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현대차를 한 주 사고 기아차 한 주를 팔면은 어쨌거나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릴 때니까 그
현대차 자동차 산업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위아래로 흔들린다면 자동차 산업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마진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익인데 그 주식을 그렇게 사지 않고 이제 선물 옵션 형태로 주식을 증거금만 내가 100억, 그럼 100억어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100억어치 증거금으로 주식을 사버리면은 실제 주식은 1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 아니 뭐 800억이 되겠죠. 그 레버리지죠. 그래서 열나 안전해 보이는, 열나 아니죠. 꽤 안전해 보이는 녀석을 미친 듯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웃라이어적인 상황이 터져도 없어지는 거,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아웃라이어 좀 하면은 항상 이론대로 안 가잖아요. 그럴 때는 왕창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근원적인 거는 안전한 절대 수익을 뭔가 엄청난 레버리지 통해서 8배, 10배를 해내면 그 수익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게 헤지 펀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Managed Futures는 Trade Only Derivative Market, 파생 시장에서만 파생을 사고 팔고 파생 어떤 동일 상품이든 다른 상품이든 파생 내에서만 거래하는 거를 Managed Futures라고 한대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주식을 하나 사고 또 파생을 팔고 이런 뭔가 그러니까 상품군들에 의한 뭐 전략적인 건 아마 헤지펀드로 분류될 것 같고 오직 데리버티브 마켓에서만 뭔가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Managed Futures라고 해요. CFA 책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Distressed Securities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NPL 이런 자산들 말하는 거죠. 그 약간 디폴트나 있는 자산들 뭐 이런 아니면 워크아웃 중인 기업들 이런 디스트레스드한 그런 시큐리티가 꼭 주식은 아니잖아요. 증권이잖아요. 증권이면 주식, 채권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어쩌거나 securities of companies that are in or near bankruptcy. 뱅커럽트가 이제 부도 이런 거죠. 부도 근처, 부도 났거나 부도 근처인 회사에 대한 securities. 우선주를 살 수도 있고 전환선주를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 전략적인 판단으로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걸 distressed securities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대체 투자 중에서 저는 이번에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끝난 줄 알고 지금 뭔가 마무리할 것 같은 말로 했는데 3이 있었네요. 이럴 수가. 감 떨어졌어요. 인프라. 그쵸. 대체 투자에서 쭈루룩 들어와서 지금 투자 자산 중에 대체 투자가 있고 그 중에 인프라가 있죠. 그럼 인프라는 어떻게 되느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경제적 인프라랑 사회적 인프라. 경제냐 사회냐의 문제예요. 경제는 왠지 좀 돈을 연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사회는 돈을 좀 덜 연연할 것 같죠. 그런 개념이에요. 경제적 인프라 자산은 최종 사용자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서비스, 인프라 중에서.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와 민간이, 어쩌거나 정부가 결국은 뭘 제공해요. 돈을 정부가 내요. 인프라 자산. 그럼 뭐냐 물어본다면은 인프라 중에 사용자들이 내는 거는 도로 있죠, 도로.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도로 자체는 인프라잖아요. 도로, 철도, 이런 거, 항만, 다 인프라죠. 그쵸? 근데 도로는 직접 그 도로를 타는 사람이, 도로를 이용한 사람이 톨게이트비를 내잖아요. 직접 쓴 사람들이. 그리고, 그쵸? 브릿지, 터널도 다 그런 식이고, 전반적으로 직접 사용자가 돈을 직접 내는, 안 사용자는 돈을 안 내는, 사용자가 돈을 내는, 하지만 그 기초 자산은 인프라적인 그런 자산을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결국은 사용자가 돈을 내지, 사용자한테 직접 돈을 받진 않는. 도로는 내가 도로 갖고 있으면 도로 톨게이트비를 모아서 그동안 투자한 걸 회수할 수 있겠지만 주로 이런 학교라고 하죠. 일단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하우징, 주디컬, 컬렉셔널 패실리티 이런 것 중에서 제일 한국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들은 학교를 제가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그 돈을 학생들한테 받진 않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1반 앞에 서가지고 들어갈 때 1학년 1반 애들한테 얼마씩 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내? 이거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무상교육인가요? 어쩌거나. 아니면 어쩌거나 뭐 그런 비용들은 다 교육부를 통해서 어떻게 정부 예산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거고 그 학교를 소유한 이제 BTL 회사는 그러니까 어쩌거나 학교를 소유한 회사는 교육부한테 이제 받겠죠. 교육부한테 학교의 사용에 대한 리스료를 받아요. 결국은 학교 사용자는 아까 말한 초등학교는 초딩이들인데 초등학생들인데
그 사용자가 돈을 저한테 주진 않고 그 돈은 교육부한테 저는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돈을 직접 사용자는 받지 않는 그런 자산을 주로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라고 해요. 들어가 보면은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 있고 아까 지금 경제적 인프라 자산이 있다 그러죠. 경제적 인프라 자산은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규제, 사용자 부담, 경쟁 자산으로 나뉘고 셋 다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거지만 그냥 진짜 완전 경쟁性딱히 뭔가 정부 도움 없이 인프라긴 한데 하나도 도움 없이 그냥 냉정한 시장에 살아야 되는 거는 경쟁 자산이고요. 그리고 정부 보완 구조 없이 시장 경쟁 상황에서 요금으로 그냥 상환하는 생짜로 상환하는 녀석이고 맨 왼쪽으로 가면은 사용자들은 돈을 받지만 그래도 이게 좀 독점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또 제가 얻는 반대급부도 있는 거고요. 주로 이거는 전력, 송전, 상하수도 같이 제가 전기를 저 한전한테 우리나라 쓰잖아요. 한전 전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업자 전기를 쓸 수 없잖아요. 대안이 없죠. 전기는 무조건 써야 되고 파는 건 한전밖에 없고 제가 사용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럼 한전이 예를 들어 전기를 2배 올린다고 해서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돼. 써야 되잖아요. 어쩔 뭐 욕은 하겠지만 쓰겠죠. 그런 식으로 독점적인 시설이고 쓸 수밖에 없고 경쟁이 없는 시설의 경우는 가격을 올려도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운영 계좌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해당 기업은 수익이 쫙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규제 자산은 결국은 가격을 규제해요. 레귤레이티드 에셋의 그 메인 레귤레이트 되는 부분은 가격이에요. 가격. 정부 뭐 규제 당국 그러면서 가격을 규제해서 가격을 일정 수 못 올리게 함으로써 이제 그런 독점적인 회사들의 엄청난 마진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그 회사는 안정적으로 없겠죠. 뭐 수입처가 독점적이니까 본인 안정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얻는 거고 대박 이익은 못 얻겠죠. 그런 게 규제 자산이고 중간적인 게 사용자 부담 자산.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시장 경쟁 자산처럼 그냥 특별히 뭐 가격 올리던 말던 경쟁하에서 제가 막상 막 올렸으면 옆에 회사가 낮아서 걔한테 다 가버리면 저는 망하겠죠. 그런 똑같은 경쟁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망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수준 부담을 해주는 그런 해지 지급금이 보통 그런 거죠. 망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주는 뭘 다 주진 않죠. 그런 어느 정도 보완이 있는 경쟁이긴 하지만 좀 정부에서 보완도 해주는 여기는 완전히 경쟁 여기는 너무 독점적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가격을 좀 막는 그런 자산이고 근데 셋 다 어쨌거나 사용자한테 직접 돈을 받고요. 사회적 인프라만 사용자한테 돈을 받지 않고 뭐 정부든 뭐든 그런 쪽에 받는 거고 결국은 정부 규제는 사회적 인프라가 제일 규제가 심하죠. highly regulated 규제가 심하고 이런 경제적 인프라 자산 중에서도 규제 자산이 제일 심하고 나중에 시장 경쟁 자산은 뭐 알아서 자유경쟁하고 정보 살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규제 수준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 경쟁은 당연히 이쪽이 제일 치열, more competitive, 여기는 덜 치열, less competitive. 예. competitive, 예. 맞나요? 발음 자신 없네요. 투자 리스크는 당연히 연락 위험하면 high return, 완전 안전하면 low return. 그렇겠죠? 예. 그런 건 공정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네 가지 분류. 사회적 인프라, 규제 자산, 사용자 부담 자산, 시장 경쟁 자산 이 네 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뒤에는 세부적인 설명을 이 카테고리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부터는 아마 그 네 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봬요. 안녕.